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FOMC 결과 발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반응하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나스닥이 한때 1%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파월 의장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그런 기대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또한 특히 어제 오름세를 보였던 기술주, 전기차주, 또 은행주들 모두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연준의 FOMC 발표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변동성을 보였던 뉴욕 증시와 함께 현재 국내 증시도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을 이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대로 좀 흘러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애초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이 전망이 많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영향에 금융불안이 계속되자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에서 5%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네,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이번 인상폭은 줄인 셈인데요. 언제까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연준이 현재 어떻게 좀 상황을 펼치고 있나요? 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여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에 불구하고 연준 물가 상승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서 이 상황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이 건강보험료 관련 이야기인데요. 요즘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월 400만 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 수가 무려 3,3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좀 나타났죠.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건강보험공단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 1,280원을 내는 초고수자 직장 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 직장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상황 등과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 부과는요, 금리 인상과 이 사회 경제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650원인데요. 지난해보다 51만 5,460원이 인상됐습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 수준인데요. 보수 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CEO,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이들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소식입니다. 이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패류 수입액은 1억 7,415만 달러로 하나 약 2,260억 원 수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어패류 수입액은 4년 정도 줄어들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아직 원전 사고 이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어패류 수입액 중 절반은 활어가 차지했는데요. 일본 수입액은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6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어패류 하면 이 방사능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관련 이야기도 나왔죠. 자, 앞으로 어패류 수입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일본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래야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우선 이 3월 FOMC가 마무리가 됐죠. 예상에서 벗어나는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또 이렇다 할 피보 신호도 없이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도 이 테슬라 약세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외에도 오전장에는 황사 이슈 관련해서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밖에 또 짚어볼 만한 이슈와 공시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CJ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죠. 작년 8월 IPO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하는 이유로 상장 계획을 포기했었는데 최근에 이 올리브영의 실적이 크게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기조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철수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매분기 30% 수준의 매출 증가로 향후 성장성 역시나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올리브영 호평으로 인해서 IPO 재추진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는 엘컴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엘컴텍 주가도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로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당시 이후에 처음으로 2,000달러를 다시금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한동안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들을 내놓게 되면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화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금융지주가 오늘부터 주총이 시작이 되죠. 배당금 확대처럼 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카드사에도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 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또 이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험사와 카드사가 3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가운데에서는 또 현금 배당이 가장 높았던 곳이 삼성화재라고 하는데요. 5,866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T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는 해운 사업의 인적 분할 말고도 짚어볼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원자재, 산업재 기업 간의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올 3분기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금속이나 철강, 에너지, 친환경 같은 이 거래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이런 유형의 아이템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아이템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주요 뉴스와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여기 AI 참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도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승장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먼저 오늘 장 핵심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야말로 밈 주식 열풍 시대입니다. 최선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조금 좌우하는 일명 밈 주식 열풍에 이 AI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과연 밈 주식이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밈 주식이라 하면요, 인터넷 문화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이 특정한 인터넷 밈에 대한 인기와 관심에 기반해서 해당 밈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이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밈 주식은요, 생성 과정이 또 독특한데 인터넷 밈의 확산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밈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그 인기를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인기를 얻을수록 밈 주식의 수요와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말들을 챗GPT가 이렇게 정의를 해줬네요. 자,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GPT가 이런 참견을 좀 내놨는데 최근에 뭐 일부 섹터들 중심으로 밈 주식 광풍이라는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밈 주식이라 하면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이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밈이라는 게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부각이 됐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게임스타를 비롯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런 밈 주식화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뭐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밈 주식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일단 기업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을 이제 밈 주식이라고 이제 보통 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기존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뭐 테마 관련주들이 이제 그렇게 밈 네. 주식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민 주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뭐 미래 성장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인 기업이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단순히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그걸 누르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이제 시장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밈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테마 관련 주식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이제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사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네. 뭐 시장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또 어떤 테마로 이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더 크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밈화된 이런 이제 테마 관련주들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시장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그 투자 지수 전체적으로 뭐 더 간다라고 보다는 지수는 뭐 지금 수준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적 종목 중심으로 아마 개별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밈 주식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셨고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짙은 관련주들 위주로 밈 주식이 형성이 되고 또 이슈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밈 주식이라 하면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2차 전지 밈 주식으로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돋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 저희가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오늘장 고가 기준 1시 10분의 고가 기준으로 좀 책정이 된 거긴 한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까지 등락률이 좀 어마어마하고 상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3월 누적 순매수 규모만 살펴보니까요. 에코프로 양시장 합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요. 2위 역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 매수 쏠림이 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밈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도주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면서 밈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BM 프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그 성장성에 대한 이제 장밋빛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주가를 좀 강력하게 올린 그런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네.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 한 1조 2천억 정도 오. 되고요. 그다음에 네. 당기 순이익도 한 1조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그다음에 그렇죠. 당기 순이익도 1조 2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그 뭐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실적이 네. 2019년부터 작년 대비해서 네. 와 5조가 넘는 실적을 지금 기록을 네, 그러니까 하고 매출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21년도에 이제 860억, 그다음에 네. 작년도에 6천억. 그러니까 야. 뭐 8배 정도 이제 쭉쭉 증가를 했죠.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향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이제 일괄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도체뿐만 아니라 양극재 소재, 그다음에 최근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하겠다. 뭐 맞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에코프로가 좀 강한 그런 측면도 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그룹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2차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 뭐 전망치가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2차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25년도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뭐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을 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에코프로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 PER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가 한 10배,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25배 정도 지금 PER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25배가 과연 낮은 것이냐라는 건 조금 좀 차치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0배 정도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열사 중에 몇 군데를 추가적으로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허. 그러다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화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만약 네. 그렇게 지주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지주 회사들의 그 PER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과연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10배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평균 지주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PER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제 민 주식보다도 이제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로 좀 평가를 받고 네. 있다, 주도주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2차 전지 이 상승세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 섹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앞서 압수수색이라는 악재를 딛고도 최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연이어 랠리 행진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서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그런 전략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되는 약간 이제 조정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뭐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 심리상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 뭐 진짜 단기적 트레이닝이 가능하시는 네. 그런 분에 한해서만 뭐 일부 자금을 갖고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관련 그룹주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최대한 가져가시는 전략 짜 보시고 신규 접근은 아직은 조금 유의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는 이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 BM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밈 주식 이 2차 전지에 이어서 채폭 관련주들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채폭 관련주 역시 밈 열풍에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 챗봇 등장과 함께 또 K 뭐 챗GPT 추진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좀 관련주들이 급등세 연출을 했었는데 올해 급등세를 좀 보였던 관련 종목들 현 시점에서의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챗GPT 관련된 종목들이 다 뭐 올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죠. 뭐 몇몇 종목들은 뭐 수백 % 이상 지금 뭐 주가가 상승한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거대 AI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네. 그 안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만드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한 이제 응용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현재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응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초거대 AI를 만드는 뭐 회사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네네. 그다음에 뭐 LG 뭐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엔비디아의 이제 GPU 칩을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100이라는 칩 같은 경우는 보통 칩 하나가 한 $10,000 정도 됩니다. $10,000가 되는데 이게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 아니면 수만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챗 GPT를 응용하는 그런 회사, 그런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국내 주가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처럼 아마 챗 GPT도 향후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PC 시대의 두 번째 기술적 진보다라는 이제 평가를 할 만큼 네. 지금 AI에 대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 초거대 AI에 관련돼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아마 나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는 뭐 여전히 뭐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뭐 2차 전지 관련주처럼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과거에 뭐 이런 비슷한 예가 뭐 블록체인이나 이제 NFT 관련된 얘기가 이제 재작년 가을에 한번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 그런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하고는 약간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보다 네. 지금 이제 올라간 기업들의 기술력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조금은 조정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밈 주식의 꼬리표를 조금 달게 되면서 주가는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밈 주식에는 리스크가 항상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 밈 주식 열풍을 넘어서서 좀 안정적인 주도주로 안착할 섹터로는 좀 어떤 업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주도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주도주는 좀 더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을 이제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그 자동차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기 소외된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가장 큰 이렇게 소외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자동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내연기관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미국 내의 시장 점유율도 지금 뭐 3, 4위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판매가 활발히 상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에 계속 이제 국내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수출 증가세가 또 그것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만큼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실적 기반으로 주가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정도 뭐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챗GPT 관련해서도 봤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봤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용이한 섹터와 또 관련 종목까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뭐 얘기한 그 챗GPT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할 때 주의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절 올라간 그런 종목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네. 프리토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플리토요. 네, 네. 뭐 온라인 기반 번역 플랫폼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언어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한국어를 뭐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관련된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한국어 관련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플리토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관련된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가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될수록 한국어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 분들은 대부분 뭐 해외에 있는 것도 국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해외에 있는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플리토와 같은 이런 번역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출은 뭐 큰 폭으로 매년 증가할 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은 한 4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국어 데이터 관련된 판매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매출세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 비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그 실적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AI가 확대될수록 그리고 이제 매출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이제 영업 적자 부분은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3월 1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조금 이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뭐 3월 15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 한 9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이제 29,000원 3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간 눌림목을 받는 한 29,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37,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26,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플리토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29,000원,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6,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증시 한방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과 옐런의 원투펀치로 시장이 조금 좀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박사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관심이 FOMC 결과에 가득 쏠렸던 상황입니다.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금리 인상 결정 소식이 들려오자 이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이 한때 뉴욕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바로 파월의 이 발언으로 다시 하락세를 조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뒷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자,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밝히는가 동시에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시장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이번 FOMC 결과 또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동안 파월 의장이 지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수차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고용 시장은 너무 타이트하고 네. 빡빡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통화 정책은 좀 갈 길이 멀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 쪽에서 임금 하락이 있어야만 뭔가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네. 피벗도 나오고 또 금리 맞습니다. 인상 중단도 그 이전에 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네.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똑같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연내 금리 인상은 조금 기대하지 마세요.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금리 마세요. 인하는 기대하지 네네.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못을 박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연준에서 보는 현재 물가 수준은 조금 엄중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동결도 고려했다. 맞아요. 네, 원래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그런데 50bp 인상도 테이블에 있었다. 맞아요. 뭐 양쪽에 네. 뭐 그냥 뭐 헷갈리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25bp를 인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네. 은행 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50bp 인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 또 만약에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예금은행의 또 지역은행의 불확실성 또 글로벌 은행들의 지금 어수선한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역작용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연준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왜 동결을 안 했느냐? 네. 말씀드렸듯이 갈 길이 머니까 아하.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이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네. 이게 슈퍼 근원 서비스 물가거든요.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근원 슈퍼 물가가 현재 근원 물가의 56%를 차지하는데 네.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는데 네. 기자회견 때 디스인플레이션 그거는 이제 당신 잘못한 거냐, 잘못 본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추궁하듯이 물으니까 네. 근원 슈퍼 근원 인플레이션은 네. 아직 안 잡히고 있다. 아하.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네네. 상품 인플레이션과 주거비는 디스인플레이션 맞다. 네. 그러니까 아직 56%의 물가의 구성 항목 중에서 56%가 아직은 연준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연준의 속사정.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제 핵심이었죠. 네, 이제 연준의 경기 전망치를 좀 보자면 방금 말씀해주신 개인 소비 지출이나 뭐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이런 수치가 조금 나온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기존 대비 3월 FMC에서 정말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네. 네, 뭐 특별히 저는 GDP 증가율을 네. 유심히 봤고요. 변동이 있네요. 뭐 근원 물가는 조금 뭐 0.1%포인트 연말 그 네. 정도 이제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네. 약간 올라갔습니다만은 네. 뭐 지난번 12월에 본 거랑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죠. GDP 증가율도 0.1%포인트 떨어졌지만 네.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1분기를 마치는 상태에서 0.4%를 전망한 거는 의미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연준은 0.4%의 미국 GDP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네네. 아틀란타 연방준비제도가 GDP 나우캐스팅에서 지금 발표하는 계속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3.2%예요. 네. 그런데 연간 0.4%라는 것은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폭이 깊다는 얘기죠. 네.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연준은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도 연준의 경기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FOMC 발표 전인 어제장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 연준의 베이비 스텝을 좀 기정사실화 했던 상황인데 이 예상대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미국의 뭐 대규모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금융위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다소 공포스러운 이런 좀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얼마나 확대됐다고 보시나요? 경기 경착륙에 대한 뭐 단어가 함축되는 의미, 뉘앙스가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 넘게 GDP가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냐? 그리고 연준이 제시하는 0.4% 올해 GDP를 달성하면 그거는 경착륙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애매함이 있죠. 네. 사실은 뭐 0%에 가까운 성장률이 올해 유력하고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급속하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다면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경착륙스러운 부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동안에 금리를 올려왔던 결과물이기도 하고 네. 또 결과물 중에 한 부분이 신용대출 은행 흐름에 은행의 대출 흐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신용 경색이 오고 또 하이힐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이런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일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통화 긴축,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당연히 하반기에 조금 뭐 식는다라는 것은 연준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 관건은 질문 주셨듯이 네. 사실은 뭐 좀 경제가 속된 말로 부러지느냐. 맞아요. 그래도 웬만큼 버티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500bp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0.4% 내지 0.5%다. 네. 이거는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선방하고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70~80%는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상은. 그래서 이 자체가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들, 특히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자산 시장에 거품이 없지 않습니까? S&P 500 PER 18배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거품이 적고 또 미국 경제 전체가 공급 과잉이 적습니다. 과잉 투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와 높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네.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은 선방하는 것이다. 네. 문제는 다른 나라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훨씬 더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이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FOMC 이제 결과 발표 전에 이 옐런 재무장관이 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면서 예금 보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은행들 더 확산할 위험들이 있는 뭐 예금 인출 사태 겪는다면 비슷한 보호 조치를 좀 네. 보장하겠다. 이렇게 앞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니 옐런 장관 어제장에서는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된 바가 없다라고 조금은 다른 시선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발언한 그저께 발언과 어제 법률의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추궁에 답한 옐런의 어쨌든 발언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공교롭게도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 Q&A를 할 때 네. 같은 시간에 제니 옐런 장관이 상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엇박자가 났다.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아무튼 미국 FDIC 예금보험공사가 18조의 지금 미국 전체 예금이 18조 달러인데 네. 실제로 한 1,250억 달러, 1,300억 달러밖에 FDIC가 지금 총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 18조 달러를 전부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제 그저께 발언과는 네. 조금 다른 소극적인 발언을 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밀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그렇다면 최근에 은행업계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은행업계 파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 국면에 조금 들어와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은행 부도 위험 지표는 급등한 반면에요.
보시면서 화면에 보시면 자, 근데 우리나라의 은행 부도 위험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국내외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이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대비해서 국내 은행이 좀 안전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국내 은행은 뭐 자본 비율이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지역 은행과는 달리 예금과 대출이 매칭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미스매칭 때문에 국채를 사면서 국채 평가손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팔면서 18억 달러의 적자를 받고 그게 이제 자본 확충이 불발로 이어졌고 네. 그러면서 예금의 5분의 1이 하루에 그 전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전전주. 네네네. 전전주 금요일 날 예금의 5분의 1이 하루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태였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이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따로 이렇게 그 운용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 안전하고 또 LTV라든지 이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버퍼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외국 은행 문제가 글로벌 은행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은행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하지만 전 세계 은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크고 작은 소음들이 네. 계속 일어나면 좀 원달러가 들썩인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또 해외 발행한 채권들이 좀 금리가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든지 네네. 또 국내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마진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그 간접적인 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은행들, 특히 크레딧 스위스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와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연준의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좀 속도가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즉 금통이 지난번에서는 동결을 조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연준과의 그 격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좀 인상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일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연준이 이 발표한 점도표 지난해 12월과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은이 다시 이 또 동결 카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성은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지적했듯이 은행의 대출 축소, 신용 경색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좀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죠. 대외 환경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일련의 이러한 사태, 예금은행의 좀 불안정성, 또 신용경색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쨌든 상단을 막아놓는, 제한하는 그러한 요인들로 계속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조금 어렵지만 내수가 부동산 경기 둔화, 또 PF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꼬여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금융권이 조금 그 PF에 대한 노출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소음, 네.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출 경색이 일어나면 사실은 서민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어쨌든 그 살림살이가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또 금리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수를 압박하면서 네. 신용 경색과 함께 조금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되는 것이 조금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OECD가 또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좀 전망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향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짤막하게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다. 하단이 막혀 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주가가 추세적으로 폭락하는 일은 조금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유는 여전히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 끝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 전체의 그런 추세를 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